이 수소 관련된 생태계는 지금이 시작 단계라고 봐요.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진짜 수소 경제가 대세가 되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화자산운용의 김성원 ETF 본부장님 모시고 앞으로 주목할 신성장 ETF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지난 시간에는 우주 그리고 UAM 네네. 관련 테마로 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수소 테마예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수소 테마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네. 계속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뭐 기사로도 많이 다뤄보고 했지만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수소 테마, 수소 경제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소가 계속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필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소라는 그런 물질에 활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수소는 뭐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원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연료전지, 퓨어셀이고요.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수소로서의 그런 수소의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죠. 근데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전 세계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수준에 대비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를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수소 에너지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그런 신재생 에너지와는 달리 국가나 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아요. 태양광은 해가 잘 드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태양광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으면 에너지 생산을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이게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산된 전기의 생산과 수급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수소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는 물에서 생산된 후에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 부산물로 물을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는 에너지 캐리어, 에너지 운반체로서의 역할이 다른 그런 비교 수단과 비교했을 때 저장도 쉽고 운반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에 이런 충전소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그런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뭐 토론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 갑자기 그쵸,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이런 거 나오면서 네. 사람들 막 다 검색해보고 네네. 이게 무슨 용어들인 거예요? 딱 느낌이 드시기에는 이게 이제 색깔이 약간 그린으로 갈수록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냐에 따라서 구분도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뭐 그레이, 블루, 그린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생산된 이런 수소를 기체나 액체나 이런 고체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를 뭐 트레일러나 파이프라인이나 탱크로리 같은 그런 시설을 통해서 충전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네. 이렇게 저장된 수소는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냐 이런 말씀드리면 수소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용, 그리고 건물용, 뭐 난방용, 발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소를 다시 이렇게 전기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료전지는 이 수소의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난 시간에 제가 UAM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UAM, 한화 시스템과 그 미국의 오버에어사가 합작을 해서 버터플라이라는 UAM 만들었어요. 지금은 UAM의 동력원이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요. 두 번째는 충전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충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돼요. 그런데 UAM의 동력원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로 바꾸게 되면 수소 연료전지는 이제 연료전지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무게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운행 거리도 훨씬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천공항에서 잠실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막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정도?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그런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수소 관련 생태계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국내 기업으로는 우리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발전용 인산염 연료전지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된 전 세계 가장 대표 기업은 미국에서 이제 수소 경제의 파워 리더 격인 그런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마존의 그 물류 시스템에 지게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게차가 이 플러그 파워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발라드 파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대형 그런 휴대용 동력이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연료전지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수소 산업도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우주나 UAM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수소 산업이 막 뜬다 하는 게 한 2, 3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뜬다 말만 듣고 실제로는 안 뜬 것 같아서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거품 논란 뭐 하나 따라오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소 관련된 생태계는 지금이 시작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뜰 것 같다가 안 뜨고 떴다 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친환경이나 우리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됐지만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을 더욱더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수입을 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수소 연료전지가 될 수밖에 없죠. 에너지의 대전환을 이룰 핵심적인 수단이 수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장기적으로 지금이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전기 에너지를 수소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수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그런 상품성과 전망은 앞으로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앞으로 진짜 수소 경제가 대세가 되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사실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수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차? 그 전기차에서도 핵심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터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볼 때 테슬라의 가장 그 큰 경쟁력은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자율주행의 그런 수준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OTT처럼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슈어런스 관련된 사업도 할 수가 있고 향후에 이런 잠재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일론 머스크면은 수소 연료전지가 굉장히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바꿀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는 사실은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오히려 더 보완하고 극복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운송수단의 그런 혁신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국내외에 상장된 이런 수소 관련 ETF들에 대한 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면 좋을지. 글로벌 수소랑 차세대 연료전지라는 이런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신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투자 자산에서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2월에 상장한 아리랑 글로벌 그 수소 N 차세대 연료전지 ETF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유통 그리고 충전, 활용을 하는 글로벌 핵심 기업들 25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예요. 투자 퓨어셀부터 해서 뭐 플러그 파워부터 해서 전 세계 수소 관련된 핵심 기업들이 투자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개의 기업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가의 변동이 크거나 이런 부분들을 25개가 넘는 종목들에 분산 투자하면서 전 세계 수소 관련된 그런 핵심 비즈니스에 투자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로 주목하고 계신 게 히토류로 나와 있는데 히토류 일단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히토류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히토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히토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산업의 쌀 그럼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반도체. 뭐 미래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게 히토류라고 보시면 돼요. 히토류는 이제 그 희귀한 그런 소재라는 그런 의미인데 희가 희귀할 때 희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레어어스예요. 란타넴계 원소 15개랑 스칸듐 그리고 이트륨
이 17개를 이제 히토류라고 해요.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처럼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 금속과는 다르게 이제 산업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크지만 부존량도 적고 더 희소한 부분은 이거를 추출해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금속 원소들을 히토류라고 하죠. 히토류와 이런 리튬이나 이런 전략 자원들은 뭐 예를 들면 전기차의 구동 모터,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발전소의 터빈,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GPS 시스템, 이런 최첨단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사용이 돼요. 제가 뭐 아까 UAM과 연결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 UAM이 프로펠러가 4개 있어요. 그러면 모터를 4개를 돌리잖아요. 네네. 이 모터는 히토류 중에 네오디뮴이라는 원소의 합금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모터도 이 네오디뮴 합금으로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풍력 발전소의 터빈도 네오디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미래 첨단 산업과 4차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히토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이런 그 히토류 산업의 성장을 보고 계시는 포인트가 네. 쓰이는 데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부존량도, 그러니까 네. 매장되어 있는 양도 한정적이고 네. 공급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2009년도에 이제 히토류를 이제 전략 무기화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히토류 수출을 뭐 제한하고 이래서 막 히토류가 급등하고 이랬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히토류에 대한 그런 매장량이 상당해요. 근데 이전에는 히토류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채굴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히토류 ETF도 보면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호주 기업들, 뭐 필바라 미네랄스 호주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다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들은 환경오염 이슈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히토류를 채굴해야지 이제 히토류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그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히토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히토류를 탐사하고 채굴하고 분쇄하고 이렇게 해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전반적으로 채굴하는 거를 업스트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채굴된 히토류를 정제하고, 그리고 히토류가 하나의 원소로, 히토류 중 17개 중에 하나의 원소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금을 만드는 공정 과정을 미드스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금까지 만든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 UAM의 모터, 전기차의 모터, 뭐 연구자석,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만든 거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 세계 리튬을 최대로 생산을 하는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세륨, 네오디뮴 탐사 및 이런 채굴 회사인 리나스 레어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염기 금속 채굴 및 생산 업체인 AVZ 미네랄스가 있고, 그리고 히토류 제조 및 수출 관련된 그런 중국 최대 기업인 이제 차이나 노던 레어어스 그룹 등이 있어요. 저희 아리랑 글로벌 히토류 전략 자원 MV ETF는 히토류와 뭐 리튬 등 전략 자원을 생산, 채굴, 정제, 재활용하는 글로벌 기업 20개 종목에 투자를 해요. 대표 기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이에요, 포트폴리오에서. 그 다음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히토류 기업인 MP 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서는 상해 거래소에 상장된 코발트 전문 기업인 화오코발트, 그리고 중국 내에서 리튬의 최대 생산 기업인 강봉 리튬 등이 주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히토류 관련 핵심 기업 20종목에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해 보신 게 우주항공, UAM, 수소, 히토류까지 해서 이제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만한 신성장 산업들에 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지금 시점에 사실 뭐 이렇게 막 딱히 보여지는 그런 건 없는데 기대감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돼? 이랬다가 나 한 10년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런 신성장 산업, 신성장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포인트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팁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가도 돼? 그때 네.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항상.
왜냐면 그때 지나고 나면 더 오릅니다. 언제나 오늘이 제일 싸다. 예,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제일 쌀 때 투자했다가 제일 비쌀 때 이익 실현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고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일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에 따라서 투자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년 이상 기간을 가지고서 매월 월급에서 200만 원씩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200만 원에 대한 투자 금액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그러니까 지역적인 구분과 투자 대상에 대한 구분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거 가장 추천드리죠. 이토류나 수소,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미래 첨단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우선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라고 해서 뭐 10년, 20년 봐라 이러면은 사실 답답해 하시죠?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내가 뭐 한 달, 두 달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이런 접근은 안 돼요. 최소한 3년 이상 보시고서 내가 지금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다음에 이익 실현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IRP라는 그런 연금 계좌가 있어서 세액공제도 받고, 그리고 추후에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그런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IRP 같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산에서 이제 꾸준하게 일정 부분을 정기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지금 들어가시건 한 달 후에 들어가시건 1년 후에 들어가시건 사실 이 전체 투자 기간을 봤을 때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자산운용의 김성훈 ETF 본부장님 모시고 앞으로 주목할 만한 신성장 ETF에 관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